공시지가, 기준시가, 재산세, 종부세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핫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금 문제라는 것은 알겠는데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공시지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고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받기로 약속한 모든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나라에 있게 해주는 대가로 월급에서 직접세, 간접세, 4대 보험 등 여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피 같은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 바로 그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땅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땅에 이런 식으로 땅이 구분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2, 3은 주인이 갖고 연속적인 집안으로 이어집니다. 땅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가 같다면 1, 2, 3을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4, 7을 하나의 필지로, 5를 하나의 필지로, 6을 하나의 필지로, 그러니까 땅의 크기에 상관없이 주인, 용도, 연속된 집안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것을 필지 1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에 3,400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 대상은 2,700만 필지가 됩니다. 그 2,700만 필지 중 각 위치별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필지 50만 개를 골라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격을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대표성을 가지는 50만 필지의 가격이란 뜻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전국 과세 대상 2,700만 필지 중 50만은 좀 작죠? 그러니까 전에 이런 식으로 50만 개의 필지가 얼마 한다는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 놨는데 이 50만 개를 제외한 2,650만 개의 필지에 대해서도 가격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0만 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산정되고 국민들에게 공지됩니다. 문제는 산출 과정이 명확하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즉 권한을 가진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생성되고 이를 물려받은 각 시도군 등의 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생성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얘들은 여기 잠시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직장인보다는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쓰죠. 회사에서 다 정리해서 이만큼 떼어갔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죠. 피 같은 월급에서 이런저런 세금이 덕지덕지 떨어져 나가도 따라 알아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뭐 안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냅니다. 세금은 나라에서 걷어가는 국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서 사용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돈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소득세는 전부 국세에 속합니다. 그리고 집 또는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낸 이후에 매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재산세입니다. 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즉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자, 그럼 아까 잠시 놔두고 왔던 공시지가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줄 복습. 국토교통부 장관이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고 다시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한다. 이 개별 공시지가가 지방세를 걷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말일까요? 재산세는 보통 자신이 소유한 핸드폰 같이 자잘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핸드폰은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이미 같이 지불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재산세는 핸드폰 같이 자잘한 것보다 큰 규모인 집, 땅, 요트 등과 같은 것들이 메인 타깃입니다. 만약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별 공시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개인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건물의 가치를 산정할 때 해당 건물이 있는 땅의 가치도 같이 들어가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는 우리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고 버는 돈에서 나가는 세금은 어떨까요?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기 전 4대 보험 등 세금을 먼저 가져갑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월급이 직원에게 전달되기 전 세금을 애초에 먼저 징수하고 나서 준다는 뜻이죠. 별거 없습니다. 이 4대 보험에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즉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건강보험료 세율을 나라에서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건강보험료 세율은 2020년 대비 2.89%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때는 3.2% 상승했습니다. 직장인은 소속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직장인
직장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의 경우 회사 대신 살고 있는 지역으로 소속이 됩니다. 이 일반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재산이라면 뭐겠습니까? 네, 부동산이 포함되겠죠. 즉 이렇게 공시지가의 상승이 건강보험료의 상승, 즉 소득세의 상승, 즉 국세의 상승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소득세는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근로소득세 외에 임대소득도 있습니다. 직장은 나이가 50이나 60이 되면 더 있으려고 해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명은 그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해 돈을 조금 모아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입해 임대 수입을 얻으려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부세도 국세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는 기준시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기준시가가 또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임대소득은 사무실 용도냐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소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실 용도는 일반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인은 4대 보험을 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는 소득세로 3%를 냅니다. 거기에 지방세 0.3%를 더해 근로소득세로 총 3.3%를 냅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일반 사업자는 사업을 하며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환급받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10%를 내는 주인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VAT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거래 시 10%의 VAT를 냅니다. 2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2천만 원을 VAT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 VAT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사업자 자격을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신고를 할 경우 일반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따라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 받으려고 10년간 사업 자격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2주택자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과정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또한 2주택자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낼 경우 그리고 그 주택의 위치가 제한구역에 있는 경우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이 문제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슈는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자산을 계산하여 평가하는데 공시지가가 상승해 토지나 건물에 영향을 주게 되면 파악되는 재산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과 권한으로 결정되는 공시지가는 우리가 내는 국세와 지방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번 과세를 물리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에는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연 보유세 인상률을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이 14% 상승했는데 일부 단지는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이 40% 폭등할 경우 보유세는 50% 인상됩니다. 다시 미국은 2%로 제한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세금 체계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집을 샀다고 해도 취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세도 안정적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요, 집 사면 취득세 냅니다. 매년 재산세 냅니다. 현재 서울 평균 가격이 9억을 넘는데 9억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중복해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매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버티다 나중에 사망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기라도 하려면 상속세로 절반을 띄어갑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금액 이전에 60%라는 전 세계 역사상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세금을 띄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 모은 집 하나 자식에게 주고 가려는데 그걸 반을 띄어간다는 말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집은 현금화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계속 내다 못 견디게 되면 팔아야겠죠. 그 상태에서 주변 가격은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에서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매년 변경되고 용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정리가 어렵지만 이 정도만 가볍게 알고 계셔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을 나에게 주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